안녕하세요. 만약 전 세계 경제에 산소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비트코인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딱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오르신 시장 참여자분들을 위해 밤사이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데이터들을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볼 자료들은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수준이 아니죠. 그렇죠. 온체인 청산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근본적인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규제 이슈, 그리고 거시경제 뉴스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수박 겉핥기 식의 숫자 나열은 다 빼고요.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직장인, 애널리스트,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할 맥락만 골라내서 아주 입체적으로 해체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표면적으로는 좀 조용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밑바닥에서는 자본의 거대한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소음하고 중장기적인 신호를 분리해내는 게 핵심이겠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밤사이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죠. 데이터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확 식어버린 느낌이더라고요. 네, 거래 자체가 많이 줄었죠. 비트코인부터 보면 76,700달러에서 77,000달러 선에서 공방을 벌이면서 어제 대비 0.10%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인데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2,110달러 선으로 0.58% 떨어졌어요. 눈에 띄게 부진한 모습이죠. 시가총액 상위권 알트코인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 XRP, BNB, 솔라나, 도지코인 모두 다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네, 다 파란불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이퍼리퀴드만 5.40% 오르면서 약간 기형적이다 싶을 정도로 독주를 하고 있어요. 5.4%면 요즘 같은 장에서는 꽤 큰 변동성이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따구 청산 데이터 다룰 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순간 시장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할 숫자는요. 단순 가격 등락이 아니라 바로 시장 점유율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말씀이시죠? 네, 밤사이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60.17%까지 치솟았거든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9.97%로 주저앉았습니다. 잠깐만요. 시장 자금이 비트코인으로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방금 전 유엔이 2026년 세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3.9%로 꽤 큰 폭으로 올려잡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길어질 거란 뜻이죠. 그러니까요. 이 전망치가 올랐다는 건 끈적끈적한 고금리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고 통상적으로 이건 시장에서 유동성을 말려버리는 즉 산소 밸브를 잠그는 명백한 악재 아닙니까? 그렇죠. 교과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비트코인 점유율만 오르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보면 위험 자산이 다 같이 빠져야 맞는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고금리라고 하면 가상자산 전체가 폭락해야 정상이라고들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나온 윈터뮤트의 분석 데이터를 보면 이 시장 내부의 성격이 어떻게 쪼개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쪼개지고 있다고요? 네, 이더리움을 먼저 보면요. 이더리움은 디파이 수익률이나 네트워크 활성도에 가격이 강하게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전형적인 기술 성장주의 성격이죠. 미래 가치를 담보로 하는 성장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재확산되면 이 미래 가치에 의존하는 성장주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지금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더 이상 기술주나 성장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고 거시경제 압박이 심해지는데도 지금 가격대에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거든요. 이건 비트코인을 위험 자산이 아니라 궁극적인 유동성 도피처이자 일종의 디지털 금으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위기가 오니까 오히려 가치 저장 수단으로 베팅을 한다는 거네요. 네, 거시경제가 불안할수록 알트코인에서 돈을 빼서 비트코인으로 피신시키는 선택적 베팅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상대적 가치를 보여주는 ETH-BTC 비율이 0.0275 수준까지 밀렸는데 이게 그 현상을 정확히 증명해 줍니다. 그렇군요. 거시경제의 압박이 결국 시장 내의 체급을 완전히 나누고 있는 셈이네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불을 지피는 변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요.
중동 상황 말씀이시죠? 네. 이스라엘 측 평가를 보면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이미 결정했고 실행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현직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해서 사소하고 일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거든요. 이 두 가지 팩트가 결합되면 시장 파급력이 꽤 큽니다. 중동의 긴장 상태가 진짜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면 에너지 가격은 바로 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유가가 오르면 바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유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평가한 건 정치적인 수사일 수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실제 유가 흐름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면 앞서 말씀하신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들은 더 깊은 겨울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비트코인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지고요. 맞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외부의 폭풍이라면 시장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고 있는 건 결국 규제의 이슈입니다. 오늘 핵심 뉴스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뉴스가 구조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상자산 기업들이 은행업에 진출하려다가 아주 거센 저항에 부딪혔어요. 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서한건이죠. 맞습니다. 워런 의원이 미국 통화감독청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리플, 코인베이스, 서클, 팍소스, 피델리티 등등 최소 9개 기업에 대해서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내주는 건 부당하다는 내용이에요. 이 뉴스는 그냥 특정 정치인이 가상자산을 싫어해서 반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과 가상자산 산업이 완전히 정면 충돌하는 구조적인 전쟁터거든요. 어떤 점이 그렇게 첨예한 건가요? 핵심은 규제 차익입니다. 워런 의원이나 미국 은행가 협회가 왜 이렇게 반발하느냐? 가상자산 기업들이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받게 되면 연방준비제도의 결제망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주마다 각기 다른 라이센스를 일일이 챙길 필요도 없어지고요. 엄청난 특권이죠. 상황을 좀 비유해보자면 가상자산 기업들이 전통 금융이라는 아주 까다롭고 폐쇄적인 VIP 클럽의 멤버십 신청을 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 회원들이 규정 위반이다 하면서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VIP 클럽의 가입비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기존 은행들이 지고 있는 의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통 상업은행들은 엄청난 자본 확충 의무부터 해서 촘촘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 막대한 예금자 보호 비용까지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입비인 셈이죠. 그런데 가상자산 기업들은 우린 신탁은행이니까 그런 무거운 의무는 질 필요가 없다면서 결제망 혜택만 누리려 한다는 게 전통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기본 안전장치는 교묘히 우회하면서 은행 타이틀만 쏙 가져가는 걸 용납 못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장벽을 둘러싼 싸움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 당국과의 줄다리기가 다른 전선에서도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미국 상원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수정을 강력하게 로비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 내용도 흥미롭죠. 특히 시장 조작에 취약한 토큰의 상장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조작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인데 거래소들은 굳이 이걸 왜 없애달라고 하는 겁니까? 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겠죠. 하지만 거래소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이 산업만의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저 조항의 기준 자체가 전통적인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복사해온 잣대거든요. 잣대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가상자산 시장의 초기 프로젝트들은 필연적으로 유동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동성이 낮아서 가격 조작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합법적인 대형 거래소 상장을 원천 봉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벤처 자금도 안 들어올 테고 초기 산업 육성 자체가 꽉 막혀버리겠네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 토큰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해외 탈중앙화 거래소나 다크웹 같은 음성적인 곳으로 숨어들겠군요. 정확합니다. 양성화된 시장에서 그나마 관리하고 감시할 기회조차 날려버리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거래소들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이 오히려 자본을 더 위험한 곳으로 내몰 수 있다는 역설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규제 전쟁의 승패가 앞으로 초기 알트코인 프로젝트들로 자본이 갈지 아니면 비트코인만 덩그러니 남을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겠네요. 알트코인 하니까 이더리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JP 모건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이더리움의 상황이 꽤 심각합니다. 네, 아주 냉정한 평가가 나왔죠. 네, 단순히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빠지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2025년 10월 이후부터 비트코인 대비 가격 흐름이라든지 기관 자금 유입 측면에서 완전히 뒤처지고 있다는 데이터가 제시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 JP모건 분석팀의 진단이 뼈아픈 게 뭐냐면 이 부진이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다시 예전의 위상을 되찾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해요. 어떤 조건들이죠? 네트워크 활동량 증가, 디파이 채택률 상승,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쓰이는 유의미한 사용 사례, 즉 유스 케이스의 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정체되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너희 네트워크에서 지금 무슨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라고 물었을 때 이더리움이 철저한 성적표를 못 내밀고 있다는 거네요. 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이라는 명확한 타이틀을 굳혔는데 이더리움은 아직 그 다음 스텝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좀 어두운 알트코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 한 줄기 빛 같은 뉴스도 있었어요. 지캐시 재단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집행 조치도 권고하지 않기로 했고요. 프라이버시 코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재죠. 그렇죠. 거래 내역을 숨겨주니까 항상 규제 당국의 타겟 1순위였는데 그 꼬리표를 뗐다는 건 대단한 성과 아닌가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특정 알트코인 투자의 맹점이 또 드러납니다. 어떤 맹점이죠? SEC 조사는 무사히 끝났지만 정작 지캐시의 핵심 개발을 담당하던 내부 조직에서 심각한 거버넌스 갈등이 터졌어요. 그래서 핵심 개발팀 대부분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비유하자면 발목을 잡고 있던 수갑은 풀렸는데 정작 뛰어야 할 선수의 다리 근육이 다 파열돼 버린 셈이네요. 맞습니다. 규제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프로젝트가 순항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들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제가 데이터 보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네, 극단적으로 줄었죠. 네, 24시간 동안 디파이 거래량은 18.45% 급감했고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도 28.41%나 증발했습니다. 심지어 파생 상품 거래량마저 31.84%나 줄었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숨소리조차 안 내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건데 이건 어떤 시그널로 봐야 할까요? 전형적인 관망장세인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자금이 이 시장을 아예 떠나서 은행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기 자금으로 남아 있다는 뜻인가요? 네,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당장 현물로 뭔가를 사려는 매수세가 멈췄다는 거고요. 파생상품 거래량 급감은 레버리지를 써서 방향성에 베팅하던 트레이더들이 지갑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가 다뤘던 거시경제 이슈나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들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누구도 섣불리 첫 발을 안 내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래량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산 데이터를 보면 아주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레버리지 청산 규모가 꽤 컸죠. 네, 24시간 동안 발생한 청산 규모가 2,105만 달러인데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수치가 하나 있어요. 시장 전반이 약보합이거나 횡보장인데 숏 포지션, 그러니까 하락 베팅 청산 비중이 54.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장이 안 좋으면 롱 포지션이 터져야 맞는 건가요? 그게 바로 유동성이 말라붙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아주 무서운 기계적 메커니즘입니다. 이른바 숏스퀴즈의 전형적인 단면이죠. 숏 스퀴즈요? 네. 장이 하락할 거라고 굳게 믿고 트레이더들이 고배율 숏 배팅을 엄청나게 쌓아둔 상태였던 겁니다. 특히 바이낸스 데이터를 보면 청산액의 65.48%가 숏이었고요. 방송 초반에 나홀로 5% 이상 올랐다고 말씀드린 하이퍼리퀴드 기억하시죠? 네, 독주하고 있다고 하셨죠? 거기는 전체 청산액의 무려 94.6%가 숏 포지션 청산이었습니다. 숏을 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쏠림 현상이 역발을 일으킨 거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해서 계좌를 터는 건가요? 지금 매수 대기 물량, 즉 호가창이 워낙 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군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 매수 주문만 던져도 가격이 순간적으로 위로 확 튀어오릅니다. 속임수 반등 같은 거네요. 네.
이른바 휩소죠. 가격이 살짝만 올라도 고배율 숏을 쳤던 사람들의 손전매 물량이 강제로 터집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해당 코인을 매수해버리거든요. 숏을 청산하려면 롱을 잡아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 기계적인 매수세가 가격을 더 위로 끌어올리고 그 위에 있던 다른 숏 포지션들까지 연쇄적으로 폭발시키는 겁니다. 약세장이라는 펀더멘털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순전히 수급의 꼬임만으로 반대 포지션을 사냥하는 장세인 거죠. 와, 가격 변동하고 청산의 엇박자단 왜 일어나는지 확 와닿네요. 이 기괴한 현상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TRMP 코인입니다. 네, 대표적이죠. 가격은 고작 1.11% 올랐는데 숏 청산이 대거 발생했어요. 정치 테마 코인이 변동성 측면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지표 아닙니까? 네, 거기는 펀더멘털 자체가 없는 시장이니까요. TRMP 코인 같은 테마 코인은 금리나 물가 같은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헤드라인 한 줄, X에 올라오는 글 하나의 가격이 요동치죠. 호가창도 얇은데 거기에 고배율 레버리지까지 얹으니까 단 1% 움직임에도 계좌가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 테마 코인의 레버리지를 쓰는 건 눈 감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명심해야 할 포인트네요. 자, 마지막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캘린더에 꼭 체크해 두셔야 할 수급 이벤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웨일 얼러트 데이터인데요. 익명의 지갑에서 코인베이스 기관 계정으로 2071개의 비트코인, 달러로 치면 약 1억 5,899만 달러 규모가 한 번에 이동했습니다. 꽤 큰 물량이죠. 보통 이렇게 거래소로 막대한 물량이 들어가면 매도 압력으로 보고 긴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일반적인 거래소에 현물 지갑으로 들어갔다면 투매 우려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데이터는 도착지가 코인베이스 기관 계정이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해요. 일반 개미들이 사고 파는 창고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이 장외 거래, 즉 OTC를 통해서 시장 가격에 충격을 주지 않고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커스터디 목적으로 이동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시장의 물량을 내다 팔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 거대한 금고에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문을 잠그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장외 거래 매집 물량이라면 오히려 현재 가격대에서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 비트코인이 76,000달러 선을 잘 버텨내는지를 결정지을 핵심 기준점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니까 어떤 거대한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금리 상승 우려,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전통 금융권이 세우고 있는 촘촘한 규제 장벽까지 이 모든 외부 압력이 세질수록 유동성은 오직 비트코인이라는 가장 단단한 도피처로만 수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트코인들은 각자 도생의 가혹한 생존 테스트를 치르고 있고요.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출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분석이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유용한 나침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딥다이브를 들으신 분들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으로는 기관들의 조단위 자금이 쏠리고 있고 규제 당국은 전통금융의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가 단순한 시장 내의 옥석 가리기를 넘어서 자본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혜택을 누리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금융 계급을 고착화하고 있는 현장은 아닐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층 더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